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내놓은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도 수사 외압도 없었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당시 현장에 중국어 통역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며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는 거짓 진술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세관 직원의 범행 가담 자체가 없었으니 이를 덮으려 했다는 수사 외압의 실체 또한 없다는 것이 합수단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은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합수단 또한 검찰의 사건 무마 의혹과 김건희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나눔 희망 2026 남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병일 사무처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최근 산불특별법 내용과 쟁점, 향후 과제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2026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내년 6월 3일이면 우리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인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요. 아나운서님, 우리가 네. 지방선거에서 일꾼을 뽑으려면 먼저 이것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일정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선거구가 정해져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선거구와 선거제도 그 게임의 룰이 예. 정해져야 됩니다. 네. 그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네. 이를테면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개가 있잖아요. 예.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할 때 네. 안동시 예천군이 바로 선거구가 되는 것이고 예. 이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바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도의원은 또 따로 국회에서 한다는 거군요. 네. 예. 그렇다면 선거구가 정해져야 저희가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선거제도와 선거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선거나 투표를 할 때 사용하는 선거 방식입니다. 아. 투표의 규칙, 개표 방식 등인데요. 예. 국회의원은 선거구당 1명을 뽑죠. 네, 그렇죠. 이것을 소선거구 제도. 근데 기초의원, 시군의원은 2명에서 4명까지 뽑습니다. 그러니까 네. 2등, 3등도 당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국회의원과 시군 의원은 뽑는 방식 바로 선거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안동시 예천구처럼 지리적 범위, 네. 선거제도는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거구와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후보, 정당, 지역별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렇네요. 최소한 그 미리 만들어져야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6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벌써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끝났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 현재 경북도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기준에 맞지 않아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어서 선거구를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북도 의원을 뽑는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난 10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그 선거구 구역표에서 전라북도 도의원 장소군 선거구를 네. 인구 편차 3대1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예. 불합치가 뭐냐면은 위헌은 위헌인데 지금 당장 위헌을 해버리면은 현행 선거구가 다 무효가 되면은 지금 예. 있는 도의원들 다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위헌이지만 그 몇 달 안에 법을 고치면 오케이. 그래서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고치라는 얘기인데요. 예.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공직선거법 22조가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시군에도 최소 한 명은 시도의원 무조건 주자. 네. 그러니까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처럼 인구가 적은데도 한 명은 무조건 주자. 어떻게 도의원이 한 명이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네. 그 공직선거법 조항이 3대1 인구 편차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라라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선거구 이야기지만은 헌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도 이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내년 2월 19일까지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서 경상북도 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에도 최소 한 명의 시 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건가요?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인구 편차 기준 3대1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매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대1이 뭐냐면은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가 나잖아요.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배까지 봐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편차가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영양군 인구가 1만 5천 명이에요. 네. 도의원 한 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네. 안동이 15만이에요. 10배죠. 도의원을 실제로는 3명을 뽑는데 네.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한 명만 뽑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 영양군민과 안동시민이 똑같은 경북도민인데 네. 영양군민의 한 표는 안동시민의 10표 정도 효과가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니까 도의원을 똑같이 한 명 뽑으면은 그러니까 영양군의 도의원 1등 당선자보다 안동시 도의원 2등 낙선자가 표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더 많이 경상북도민의 표를 얻었던 사람들이 네. 낙선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한 표는 동등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등선거에 위배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인구 편차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래 3배까지만 봐줄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5만 명에 한 명 무조건 주면은 3배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위배된다는 거고 참고로 국회의원은 더 나라에 큰일을 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2대1까지만 봐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대1, 3대1 기준이 네. 이 투표 가치의 평등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처음부터 3대1 기준을 맞췄다면 이게 위배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바로 여기서 그 공직선거법 22조 네.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에 시도의원을 한 명을 준다는 그 규정 때문에 헌법 위반하게 된 건데 네. 근데 이 취지가 그럼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한 명은 보장해주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과한 논리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 균형의 논리로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3대1 기준을 맞추면요.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 도의원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경북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에 그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한 4만 5천 됩니다. 네. 요거를 3대1 기준을 적용하면은 하한선이 2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예. 근데 경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네. 울릉군이 있죠. 울릉군이 8천이에요. 8천.
아이 울릉도 영양 청송도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도돌이표처럼 인구 편차에 네. 즉 공직선거법에 도의원 한 명 보장해 주자는 법률하고 그 투표 가치 평등 헌법이 붙은 거예요. 그 헌법이 세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기간이 내년 2월 19일까지예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2달 만에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예. 영양, 청송, 예, 봉화도 인구도 적죠. 네. 그런 지역도 챙기는 법안을 하면서도 헌법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논의가 늦어질수록 이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니 도의원 출마자들, 이제 영양에서 도의원 출마하는 분들은 내 선거 없어질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죠.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네. 굉장히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데 제가 봤을 때 한 200만 도민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네, 첫 번째는 도의원 수를 대폭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울릉도가 있잖아요. 8,000이 네. 1이면은 3배 곱하기 3, 24,000 넘어가면은 막 2-3명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계산해 보니까 수십 명 늘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정서법상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그거죠. 그러면 이 한 명 조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릉구는 뭐 포항이라든가 어디가 합쳐질 것이고 예. 영양의 도의원 한 분, 뭐 정선이랑 합치거나 없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또 여러분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지금 영양 청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봉화도 인구가 적고 의성도 5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이렇게 인구 편차 기준을 강하게 할수록 4년지 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소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도 네. 어렵고 두 번째도 어렵다. 근데 둘 다 어려운데 뭔가 2월 19일까지 대안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예. 헌법 위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차피 지금 인구 편차 기준을 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헌법을 네.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역별 인구 편차를 완화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소선거구제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3인 이상 뽑는 한 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은 예. 그 3대1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양이나 울릉이 어차피 없어지는데 한 3명 뽑으면은 영양이랑 인근군 합쳐서 한 3명 뽑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영양군이 그 투표의 캐스팅 보트 영향력을 네.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냥 판을 바꾸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네. 도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게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크게 2가지 대표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 대표성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계층 대표성이라고 직업, 계층, 성별, 연령. 네. 그러니까 내가 안동 시민이지만은 농사를 지어요. 그럼 농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네.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역별 차이가 컸어요. 예. 안동, 영주 간의 격차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동의 청소년하고 영양의 청소년하고의 격차보다 청소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예. 그리고 영양의 농민과 청소의 농민이 겪는 고민은 비슷하죠. 영양이냐 청송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농민을 대변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대변할 것인가, 어르신을 대변할 것인가. 그래서 선거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러한 어떤 의제별, 정책별 그게 중요성이 커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를 넓혔을 때 지역 인구 편차도 완화하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농민들이 많으니 사과 농사가 어려운 우리 지역의 네. 지방원을 영양, 청송, 봉화가 연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합니다. 51대 49. 네. 그래서 지역의 독점 구조도 강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편차 기준 때문에 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3명 이상 뽑으면은 지역별 인구 편차도 완화하고 여러 정당들도 골고루 당선되고 예. 농민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계층 대표성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한 제3의 길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고민들을 지역 정치권이 안 하게 되면은 네. 결국 막판에 힘없는 지역이 피보게 돼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양 군민들, 청송 군민들, 봉화 군민들, 의성 군민들, 예천 군민들 또 안동도 마찬가지 연대해야 네. 되고 특히 그 지역의 시장 군수님들은 진짜 좀 머리띠 싸매고 좀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 선거구 및 선거제도 논의를 국회의원들끼리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인구가 적은 우리 지역 영양군, 청송군
또 봉화 의성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남은 2달 동안 뭐 바쁘시겠지만 지역의 정치권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역민들과 더 많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우리 지역에 더 나은 선거 문화 만들어가기 바라고 특히 도의원이 없어질 수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이 많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1인 1표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허순규 대표님께서 다른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북도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문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허순규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더욱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손병일 사무처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캠페인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금 캠페인으로서 연말연시에 진행하는 이웃돕기 운동입니다. 우리 기존 불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저희가 1999년 12월부터 희망차 내년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희망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다음 연도에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유난히 매서운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62일간 집중적으로 성금 모금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전국의 수많은 기부자분들께서 매년 연말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모인 성금은 저희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 경북 도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온도탑도 현재 경북도청 광장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요.
저희 경북 사랑의 온도탑은 1억 7,6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목표를 다 달성하면 또 나눔 온도 100도가 나타날 예정이고요. 또 추운 겨울에도 많은 도민들이 함께 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목표 모금액 176억 7천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금 모금 목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176억 7천만 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 모금액하고 좀 동일하게 선정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3월 다 아시는 것처럼 경북 지역에 정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었고요. 이를 돕기 위해서 도민들이 또 많은 도민들이 좀 기부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재해재난에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금 기부 피로도가 조금 쌓여진 상황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저희가 2025년 한 해에 약간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부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늘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달성을 하면서도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176억 7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금액들은 저희 경북 도민들이 1인당 커피 한두 잔 정도만 아껴주신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시리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최소한 커피 한두 잔 정도 안 드시고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올해 맞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모금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제 현재 이제 12월 8일 기준에서 온도탑은 1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약 한 21억 3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수치적으로 좀 본다면은 사실 예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가 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 역시 다소 좀 어수선한데요. 연말연시에 있던 그런 특유의 그 따뜻한 분위기가 예년만 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저희 캠페인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맘때라면 저도 좀 성금 전달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좀 바삐 다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조금 문의가 좀 적은 편이고요. 기부를 또 하시더라도 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좀 조용히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올해 초 발생한 어떤 그 대형 산불로 인한 영향이 다소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좀 캠페인 참여가 아직까지는 좀 다소 좀 적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북 도청 앞마당에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의 온도탑 지금 12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랑의 온도탑이 갖는 상징성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랑의 온도탑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고요. 저희 경북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얼마나 모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억 7,6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요. 이는 우리 각 도민들의 그 기부 참여가 모여서 하나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북도청 앞에 설치된 온도탑은 연말연시 우리 경북 지역에 나눔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요.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함께 힘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확산되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저희 경북 지역에 좀 나눔 온도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고요. 또 경북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의 상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모금된 성금은 생활 안정, 역량 강화, 위기 대응이라는 3대 기준에 따라서 배분된다고 하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에 특히 강화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북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와 그리고 또 농산어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 생활 안정과 위기 대응 영역의 지원 수요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모금에서 이 세 가지 분야를 더욱더 강화해서 배분할 예정인데요.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좀 지원하고요. 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올해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산불이나 어떤 폭설, 여름에 어떤 폭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와 의료지원비 등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해진환이 발생하면 빠르게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저희가 매년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역시 또 필요한 곳에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우리 복권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런 아이들의 장기적 변화를 돕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북은 지역이 넓고 또 고령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요. 이 모금회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나 혹은 특별하게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느끼는 지역적 현안이나 분야가 있을까요? 예. 저희 경북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국에서도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또 독거노인 가구가 많은 편인데요. 특히 농촌 지역은 의료나 이런 돌봄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 지원이 조금 늦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난방비가 좀 부담돼서 어르신들이 또 겨울철 난방을 또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또 우리 농어촌 지역의 그 형편상 저소득 아동들의 지원 수요도 많은 편인데요. 학습 환경이나 우리 생활에 취약해서 장기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심리정서 지원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이라든지 또 외국인 가정의 어떤 정착에 대한 어려움, 또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소규모 농촌 지역 등에서도 지원 분야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취약한 계층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현장 중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북은 전통적으로 나눔 문화가 강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부 문화 변화와 함께 우리 경북 사회에서 다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예, 이런 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 모금에서 다양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대가 없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네. 또 이런 기부자들이 그러려면 좀 즐겁고 좀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서 저희 모금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이 알려졌을 텐데 또 국내 최초의 어떤 개인 고액 기부자 프로그램인 아너소사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법인 기부자들이 참여하시는 나눔 영문 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도 우리 법인 구성원들이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액을 기부하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대표 나눔 프로그램인 착한 가게가 도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근로자분들이 급여에서 십시일반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제타 프로그램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가정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모금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런칭을 했는데요. 반려동물 이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착한 펫이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저희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 좀 방문하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관심 있는 곳에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많이 찾아가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2일간 진행되는 이번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실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사무처장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경북은 언제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나눔의 명문 지역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올해 초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부 피로감도 많이 쌓였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경북 도민들께서는 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번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큰 희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커피 한 잔 가격의 작은 정성이면 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겨울 우리 도민들의 나눔이 우리 지역의 나눔 온도를 높이고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그 캠페인 슬로건이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경북입니다.
이런 슬로건처럼 우리 경북의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이 따뜻한 기부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경북. 와, 저희가 요거 마음에 새기고 동참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손병일 사무처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지난달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에 있는 32층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데요. 최 의원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홍콩 화재 사건에 대해 최 의원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화재 언제 어디에서 처음 발생한 것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이게 불길이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웡푸코트라는 곳에서 현지 시각 26일 오후 2시 51분경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웡푸코트는 31층짜리 고층 아파트 총 8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7조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때 당시에 외벽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아파트 83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타이포라는 지역은 홍콩 북부의 주거 지역이고 중국 본토 광둥성 선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인구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2021년 실시한 홍콩 정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 단지, 웡푸코트 단지는 지금 1984세대 규모이고 주민들은 4,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웡푸코트의 거주민의 한 40% 정도가 65세라고 하고요. 일부 주민은 이게 이제 공공분양주택인데 이 단지의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주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그렇다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아파트 보수공사에서 불에 쉽게 타는 자재가 사용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대나무 비계, 비계라는 게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조물 주위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인데, 통로, 발판, 이런 것도 만들고요. 건설 자재 운반, 이게 다양한 고소 작업에 필수적인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화재 원인이 이 대나무 비계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금속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상당수의 홍콩 시민들은 화재 요인을 정부가 대나무 비계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화재 현장에서 대나무 비계가 일부 무너지긴 했지만 불에 타지 않고 그 형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 원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불길에 소실된 것은 비계 사이에 설치된 녹색 안전그물이었다. 진화가 완료된 이후 대나무 비계 형체를 유지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창문을 막고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 그리고 그 비계 위로 덮인 초록색 안전그물이 불을 키웠고 이거는 당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홍콩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또 시민들은 공사업체인 이 공사업체가 이름이 프레스티지라는 업체인데 이보다 앞서 2차례의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됐는데도 이 공사를 다시 수주했다. 이거 비리 의혹 있지 않냐라는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콩 경찰과 홍콩 반부패 수사기구 염정공서는 웡푸코트 보수 리모델링 과정에서 부패 의혹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고 업체 관계자 5명이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홍콩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된 판사가 주도하는 공개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중국의 중앙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국에서 화재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계 문제가 아니라고 시민들은 부정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독립위원회를 꾸리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당국들이 자기들 잘못 아니다.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시민들이 화나는 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국과 구분되는 홍콩 건설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자 정체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는 금속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라파엘라 앤드리스 홍콩 중문대 건축학과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대나무는 본래 수분이 많아서 연소가 늦어 발화에 강하다. 그리고 대나무 비계는 중국 건축의 전통 기술이고 100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중국은 금속으로 대체했지만 홍콩은 바다가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하고 해풍이 잦은 특성상 대나무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대나무 비계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야기하는 이 화재의 원인이 대나무 비계가 아니라 홍콩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주거 불안 그리고 천정부지의 주택 가격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극도로 높은 집값 탓에 많은 시민들이 고층 아파트에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재난 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 시민사회에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거 개연성 있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여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이번 화재 문제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적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홍콩 부의원 출신인 타이포 출신의 마이클 모는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시민들이 계속 이 부실공사 위험성을 계속 지적했다라고 하거든요. 보수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사가 발생한 것 전형적인 인재다 이겁니다. 해당 업체가 벌써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던 보도도 계속 이제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재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노력하라. 이렇게 지시했고요. 또 BYD나 지리나 알리바바 같이 좀 돈도 많은 중국 큰 기업들은 수천만 홍콩 달러 규모의 구호를 기부를 약속하고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 인민해방군 언제든지 도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 재난이 일어나고 막 이제 군대가 여기서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홍콩 시민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과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인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을 다른 데로 계속해서 대나무 비계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세월호 사건 있고 이태원 참사 있고 하면은 어디나 이런 참사나 사고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지자체든 국가든 정부든 간에 그 공권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감을 해주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사건 명백한 인재일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자꾸 비계니 뭐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시야를 돌리면서 이게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창문을 보호하기 설치된 가연성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불 붙으면 엄청 빨리 붙거든요. 이 업체 프레스티지라는 업체가 난연성, 불 붙지 않는 성질의 스티로폼을 쓴 것이 아니라 가연성, 화재에 취약한 그걸 썼다는 거예요. 왜?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공공주택이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다 있는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업체 간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 이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나라 돈 620억 원 규모의 대형 규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규정 위반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고 당국이 또 이례적으로 웽푸코트 8개 등의 보수공사 동시에 한꺼번에
하고 동시에 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에 확 달라붙어서 확 하게 되면은요. 예.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중국과 홍콩 당국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될 수 있으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 퍼지지 않도록 입단속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몇 분 만에 불길이 크게 번졌는지, 네네. 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는지, 당국이 왜 민생이 안전을 소홀했는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덮는데 급급한 겁니다. 뭐 행사는 합니다. 뭐 사흘간 애도 기간 선포하고 중국 오성 홍길, 홍콩 깃발이 조기 개양되고 또 각 가정에 뭐 예를 들어 1만 홍콩 달러 피해의 복구를 3억 홍콩 달러, 사망자에게 20만 홍콩 달러, 막 이렇게 돈으로 막 바르려고 하고요. 그 민심수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 현장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청업체 관계자 8명 추가로 체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패방지 독립위원회가 건물 유지보수 작업과 잠재적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발표는 했는데 이거야 실제로 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홍콩 경찰 당국이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 현장 수색을 마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망자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나왔죠? 진짜 이게 확인된 사망자 159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159명이거든요. 이게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요. 그 살아나신 분들도 이 시신을 밟고 탈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지금 30여 명의 생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 아마 이분도 돌아가신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성이 뭐 훨씬 더 많고 또 1살부터 97살 고령자까지 다양하다고 하고요. 현직 소방관도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현장 근로자도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상자 4명이 더 위독한 상태라서 실종자도 31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안보당국이 외신 기자들을 소환해서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다가오는 입법회 선거 보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협박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레드라인 넘지 마라. 이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야기하기를 일부 외신이 정부의 아파트 화재 구호 노력을 왜곡하고 입법회의 선거 7일날 치러졌거든요. 입법회의 선거를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국가안보 수호 공서라는 곳에서 언론사들을 불러서 레드라인 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의 참석 요청을 받은 언론사가 AP통신, AFP통신,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외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이제 나중에 화가 나서 이번 경고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 내 외신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 아예 확 긁어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콩 당국은 입법회 선거 치렀는데 결과를 좀 얘기해 볼까요? 중국 홍콩 시민들은 솔직히 중국 통치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심 표현결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됐었어요. 31.9%. 그것밖에 안 돼서 3명 중 2명은 보이콧한 겁니다. 이번 총 입법위에 우리 국회죠. 90명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161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하는 2021년 선거제도에 따라서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답니다. 애국자는 어떤 기준일까요? 네, 중국 당국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비애국자는 출마 못해요. 90석 가운데 또 20석만 지역구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40석은 친중 진영이 장악한 선거인단이 지명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통일주체 국민회의 생각나는데 또 나머지 30석은 업계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직능대표 의석입니다. 이건 옛날에 우리 유정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야권 성향의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 1월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2월 달에 해산됐고요. 마지막 남은 야당인 사회민주당 연맹도 해산되면서
홍콩 제도권 내에 공식적인 민주화 세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원래 이 화재가 나지 않았으면은 중국 당국과 홍콩 당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통치를 선전하면서 국제사회의 그 억압적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반박할 요량이었거든요. 근데 홍콩 시민 3명 중 2명이 보이콧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2021년 선거 투표율이 30.2% 그리고 이번 31.9% 역대 2번째로 낮았고 어쨌든 지금 그러면서 홍콩 내에 이번 이제 당국 책임론 등 정부 책임 규명을 온라인 청원했던 대학생도 체포하고요. 투표 불참하라든지 무효표를 던지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썼던 남성 4명을 체포하는 등 점점 통제 수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이 동아시아의 굉장히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기능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중국이 경제가 일정 정도 성장하겠지만 최대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홍콩도 마찬가지고 왜냐?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경제 발전 없습니다. 일정 정도 경제는 발전하죠. 스탈린 시대에도 소련은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동인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억압적인 구조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체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콩 시민들의 저항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건투를 빕니다. 네. 오늘은 지난 26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빌딩 대화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홍콩 민심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